사실 김득치를 죽인 것은 자신이다. 날 어떻게 하겠냐? 뭐 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불이국어 문학 시간입니다. 나는 문학이 희망이다. 이미 여러분과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기영도 시인의 시를 통해서 첫차 시를 보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동행이라고 하는 소설 미리 나눠줬고 여러분 다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행이라고 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활동을 좀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원격 수업인데요. 힘내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 문학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대부분 문학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오늘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시점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사실 시점은 1학년 때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설에서 서술의 초점을 가리키는 용어가 시점이었고요. 각각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각 시점의 특징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의 내면을 자세하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주인공의 내면 세계의 제시에 효과적이면서 인물과 서술의 초점이 일치하고 또 주인공이 만약 긍정 인물일 때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공감이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독자에게 크나큰 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주인공이 특정한 이름, 철수, 영희처럼 특정한 이름으로 제시가 되거나 그나 그녀 같은 대명사 3인칭으로 호칭되는 서술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 서술자는 사건의 전개와 등장인물의 심리, 행동의 동기, 감정 등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안다. 전지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의 작가는 서술자는 깊이 개입하면서 사건을 비평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편집자적 노평이라고도 하죠. 그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역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점은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지성,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초점화된 한 인물에만 맞추고 다른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어떤 전말 같은 것들은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 이 시점으로 이루어진 소설임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관찰자 시점을 보자면요. 먼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제시가 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이므로 주인공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역할을 할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여러분이 알만한 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의 오키입니다. 오키가 1인칭으로 제시가 되고 주인공은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이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이감을 자아낸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야기의 내용은 나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므로 그 이외의 것들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즉 작품 바깥에 있습니다. 다만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외부적 사실만을 묘사하는 서술 시점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카메라로 작중 인물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 서술자의 판단이 잘 안 들어가고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와 개입이 제한적인 만큼 독자의 상상력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땠습니까? 독자의 상상력이 역으로 굉장히 제한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굉장히 상반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 작중인물의 행동과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라고 하면 우리 물리적 거리를 떠올리는데 소설에서의 거리는 좀 다릅니다. 소설을 구성하는 주체, 그러니까 서술자,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등장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독자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우리는 소설에서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주체 간의 관계를 따지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거든요. 먼저 선생님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물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관찰자는 심리를 말해주지 못하죠. 행동을 묘사하는, 보여주기 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말하기의 방식을 택하는 시점부터 살펴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어떨까? 작품을 이야기해주는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 자, 먼저 서술자는 인물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심지어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와 인물이 일치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일치하거나 밀착되어 있겠죠. 그래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말하기의 경우 가깝다. 그리고 심지어 서술자와 인물이 같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더 가깝다. 가깝고 멀고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어떨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요. 특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마치 서술자가 내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청자가 되는 거죠. 직접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나를 쓰면 그 나가 내 앞에서 정말 이야기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1인칭 시점이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볼 텐데요.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조금 달라요.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서술자와 인물이 동의를 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물과 독자의 거리도 1인칭에서 어떻겠습니까? 가깝죠. 그렇죠?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곧 등장인물, 주인공이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의 사이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는요. 이 인물의 이야기를 경험하거나 들어서 서술자가요. 그 인물의 이야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듣고 이것을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인물을 직접 보거나 인물의 어떤 무언가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독자는 인물에게서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서술자와 독자는 가깝지만 독자와 인물은 그보다 서술자와 독자가 가까울수록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독자의 인물에 대한 어떤 상상력, 소설 내용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든다라고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독자와 인물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찰자 시점 살펴보죠. 보여주기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어떨까요? 자,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요, 말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서술자는 인물로부터 조금 멀리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가운데 인물로부터 조금 더 멀리 있는 서술자는 아무래도 작품 바깥에 있는 3인칭 시점의 서술자일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먼데, 멀찍이 관찰하기 때문에 먼데, 뭐가 더 멀냐면 3인칭이 더 멀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칭은 어쨌든 작중에는 등장하는 인물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어떨까요?
독자가요,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읽는 동안은요, 생각보다 서술자의 역할과 서술자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만 있기 때문에 뭔가 영상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서술자가 나라고 등장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비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도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더 멀게 느껴진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어떨까? 자,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역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심지어 정말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존재할 때입니다.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장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지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가깝게 느껴진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의 시점과 거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시점 공부했으니까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소설의 시점의 효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미 여러분 선생님 학습지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동행을 읽고 비경직 문학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상국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할게요. 전상국 작가는요, 강원도 홍천 분이세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소설에 와야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잖아요.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전상국 선생님은 경희대 국문과를 나오셨고요. 그래서 황순원 작가 아십니까? 소나기의 황순원 작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1963년 등단하게 되는데 이때 등단작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작품,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작품인데 동행으로 등단했어요. 근데 이후에 10년간은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시다가 1975년쯤인가요? 그때 다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경희대 국문과를 나오셔서 1984년까지는 국어교사를 하셨고요. 여러분 혹시 북어라고 하는 시 아세요? 최승호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최승호 시인이 전상국 작가가 가르쳤던 국어교사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는 1985년부터는 강원대 국문과 교수를 지내시게 되고요. 지금은 정년 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선생님도 이 전상국 작가를 직접 뵌 적이 있는데요. 언제 뵈었었냐면 강원도 춘천에 놀러 갔을 때 김유정 문학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때 전상국 작가를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전상국 작가는 주로 분단 문제를 다루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소설도 사실 분단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소설입니다. 대표작으로 아베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였기 때문에 교육 문제, 학교 내에서 있던 관계의 문제들을 소설로 쓰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눈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상국 작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었던 동행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동행은 강원도 충천에서부터 홍천 와야리까지의 어떤 여로를 따라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키 작은 사내, 작은 키의 사내, 큰 키의 사내 두 인물로 이루어지죠. 이 두 인물의 동행으로 시작되는데요. 키 큰 사내가 동행을 얻어서 정말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뭐냐면 춘천 근화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키 작은 사내는 알고 우연히 사건 현장에도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키 큰 사내는 원주에서 오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건을 알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키 작은 사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성격이에요. 내가 언제 원주에서 온다고 했냐 라면서 이 둘의 동행은 험난할 것임을 시작부터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쯤에 눈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을 묻기 위해서 와야리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해서 한 산 중턱에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자, 이곳에서 주인장을 찾게 되는데
주인장 남자는 좀 아파서 방에서 못 나오고 여인이 나와서 그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 최억구 키 작은 사내가 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와야리 사람인데 혹시 최억구라고 아냐?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집주인이 최억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이 있나? 어떻게 와야리를 찾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정신이 있고서는 와야리로 올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억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마도 무언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었죠. 소설 초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키가 큰 사내는 이때 좀 조용하고 있고요. 최억구가 그래서 와야리는 근데 당신은 뭐하러 갑니까? 라고 물어보자 키 큰 사내는요. 사산일이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별일 아니다. 라면서 얼버무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소설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키가 큰 사내는요. 아까 춘천 군화동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키 큰 사내가 그 와야리로 가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 둘은 서로의 어떤 내면이나 서로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서로의 신분을 감춘 두 사내가 눈 덮인 산길을 동행하기 시작한다. 같이 걷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소설의 제목이 동행이 뜻이요. 자, 이 둘은요 보득솔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억구가요 보득솔밭에서 옛날에 토끼도 많이 출몰하고 그랬는데 눈 때문에 토끼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키 큰 사내가 토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마는 하면서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학교 뒷산으로 나무 심기를 갔는데 우연히 새끼 토끼 한 마리를 포획했던 사건, 그리고 토끼를 해부해야겠다는 생물 선생과 토끼 고기가 뭐 어쩌니 하고 떠드는 아이들, 그리고 모성애를 이용해서 어미 토끼를 잡으려 했던 국어 선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은연중 자기가 환멸을 느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끼를 구해주고 싶어서 생물 선생 집을 찾아가지만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했던 그 생각이 강했다라면서요. 자, 그러자 최억구가요 사실 키 큰 사내가 사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연 거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자 최억구도 그럼 이번엔 내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득수라는 친구인데요. 이 득수라는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억구가 이 눈사람을 만드는데 눈을 아무리 뭉쳐도 더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굉장히 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득수는 장갑을 끼고 아마 잘 사는 지주의 집안 아들이었을 겁니다. 억구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을 거고요. 이때 이미 계급의 차이가 좀 나타나죠. 득수는 큰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구를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를 참지 못한 억구는 득수의 손을 물어뜯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로 계모에 의해서 이틀하고도 한나절이나 방이 아니라 광해입니다. 광에 갇힌 경험을 하게 돼요. 감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후 6.25 전쟁 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공산당의 어떤 일원이었을 거예요. 득수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억구가 득수를 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살해 장면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득수가 죽게 되고요. 국군이 그런데 이제 곧 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국군이 들어오자 득수의 동생 득칠이 또 국군 편에서 형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억구의 집을 찾아갑니다만은 억구는 이미 몸을 피신하고요. 아버지가 막 도망가라고 하죠. 그렇죠? 피신하게 되고 아버지는 죽창에 의해서 득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비명 소리를 억구는 들으며 산속으로 도망을 가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구와 득수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원한 관계입니다. 억구가 득수를 죽였고요. 그리고 득수의 동생인 득칠이가 억구의 아버지를 죽였고요. 그리고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억구가 바로 득칠이를 죽이게 됩니다. 근화동에서 일어났던 춘천 근화동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이 바로 억구가
득치리를 죽인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 둘은 구둠치고개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둠치고개라고 하는 고갯길을 넘어야 큰 길이 나오고 와야리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줄거리를 좀 정리하면요. 두 사내가 어릴 적 체험담을 주고받게 되고요. 큰 사내는 토끼몰이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억구는 유년 시절 득수로부터 받은 멸시와 계모의 벌로 인했던 추위와 공포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로서 득수를 죽이고 득수의 동생인 득치리가 억구의 부친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정말 비극적인 사연을 키 큰 사내는 듣게 됩니다. 자, 이 구둠치 고개쯤 이르렀을 때 억구가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어제 춘천에서 득수 동생놈, 그러니까 득치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큰 키의 사내가 득치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김득치리를 만났다고? 어제 근화동에서 살해당한 게 바로 김득치리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억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런데 억구가 키 큰 사내가 막 약간 이상한 눈빛을 보냈나 봐요. 그러자 억구가 무엇이라 하냐.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김득치리를 죽였냐 말이냐 라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러자 키 큰 사내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와야리를 그렇게 떠나서 어떻게 지냈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억구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공산당 부위원장으로서 나쁜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치렀냐? 감옥에 어떻게 안 가고 살았냐? 감옥에 갈까 자수를 할까 엄청 고민했지만 어렸을 때 광에 갇혀서 추위와 공포에 떨었던 그 기억이 자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받는 고통이 크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저 고역이다. 잠도 이룰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하냐면 이제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와야리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이고 그 무덤에서 자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억구는 이때 큰 길을 앞두고 이 나무 위에 눈이 막 쌓여 있었는데 이 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 상징성을 좀 부여하게 되면 눈은 사실 이 억구와 큰 사내에게는 죄책감,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억압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자 억구는 마치 자신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이 죄책감을 딱 내려놓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듯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김득치를 죽인 것은 자신이다. 나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들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저기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두고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때 억구가 그 옷 속에 뭔가 뾰족한 것이 보여가지고 키 큰 사내가 계속 경계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혹시 흉기가 아닐까. 근데 그 딱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옵들이 소주병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 한 잔 올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자 키 큰 사내는 노영 잠깐 이제 억구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자 이때 키 큰 사내에 막 독백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큼은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담을 그때 넘지 못해서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그 사건과 오버랩이 막 되면서 나는 그때 담을 넘지 못했어. 이 큰 사내가요 사실 형사였기 때문에 억구를 잡을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는데요. 잡지 않고 품에서 사실 총도 있었을 테고 수갑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키 큰 사내가 품에서 정작 꺼내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담배. 두 가치는 피워서요 18개비가 들어있는 담배입니다. 그러면서 억구에게 하는 말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주는 담배는 꼭 한 개씩만 펴라. 그러자 억구는 한 개씩만 피라고요? 하면서 히읗 이 웃음소리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웃게 됩니다. 굉장히 선구적인 작품이에요. 이 히읗 초성은 지금 여러분 되게 웃음소리로 많이 쓰는 키읔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지만 1963년에 이건 굉장히 실험적인 것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형사였던 키 큰 사내는 그 옛날 넘지 못했던 벽을 넘기로 결심하고
억구를 놓아주고 또 그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 소설은요, 점점 구름치 고개로 올라가는 동안은 갈등이 고조되고 또 그로부터 내려가는 동안은 서로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밝혔듯이 이들의 여로에 따라서 펼쳐지는 여로형 구조의 소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억구와 키가 큰 사내의 상황과 성격을 여러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억구는 살인범이고 죄를 짓고 도주 중이지만 키 큰 사내는 그를 쫓는 형사입니다. 외모를 보면은 억구는 굉장히 왜소하고 키 큰 사내는 키가 크고요. 그 걸음걸이조차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다르죠. 억구는 감정적인 반면 그 키 큰 사내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자, 이 소설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배경은 크게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연적 배경은 1960년대 강원도 산길입니다. 꽤나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고 사회적 배경은 억구의 고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전쟁 직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점은 아까 밝혔던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의 어떤 행동을 마치 관찰하는 듯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심리까지 묘사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줄거리 살펴봤는데요. 세부적인 어떤 내용도 한번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동행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면서 거두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점과 거리의 개념을 봤으니까요. 자, 선생님이 학습지로 제시를 할 테니까 그 학습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동행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